2025년 12월 25일이었죠. 딱 루비 탄생 30주년에 맞춰서 정말 선물처럼 루비 4.0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보내주신 자료를 쭉 보니까요. 이게 뭐랄까 엄청난 대격변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오히려 앞으로 한 10년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땅을 다지는 그런 기반 공사,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루비 버전에 대한 분석이랑 또 최근에 열렸던 SF 루비 컴프 2025의 핵심 내용들을 좀 엮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지금 루비랑 레일즈 커뮤니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이 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죠. 루비 4.0이 언어라는 이 설계도 자체를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지 보여준다면 아, 설계도. 네, SF 루비 컴프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개발자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거든요. 이 둘을 같이 보면 기술의 발전이랑 커뮤니티의 관심사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아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 루비 4.0의 핵심 변화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루비박스라는 실험적 기능이더라고요. 이게 뭐 클래스나 모듈, 전역 상태 같은 걸 격리된 공간에서 실행한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는데 솔직히 바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게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근데 이게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이라도 운영해 봤다면 정말 무릎을 탁 칠 만한 그런 문제랑 관련이 있거든요. 아, 어떤 문제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라이브러리가 전역 설정을 딱 건드렸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B 라이브러리가 갑자기 막 오작동하는 거예요. 겪어본 것 같아요. 정말 골치 아프죠, 그런 상황. 원인 찾기도 너무 어렵고요. 바로 그겁니다. 루비박스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뭐랄까 앱 안에 방음 처리된 방을 여러 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방음 처리된 방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한 방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굴어도 다른 방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전역 상태를 오염시키지 않는 아주 깔끔한 테스트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서로 다른 버전의 라이브러리를 충돌 없이 동시에 로드하는 시나리오까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일종의 안전장치군요. 아직 실험 단계라고는 하지만 루비가 이런 안전한 격리라는 주제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신호 같아요. 맞습니다. 더 이상 작은 스크립트 언어가 아니라 이제 수백 명이 협업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는 언어로서의 책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죠. 성능 개선 쪽도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ZJIT라는 새로운 JIT 컴파일러가 추가됐는데 러스트로 작성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존 YJIT와는 구조가 좀 다르죠. 근데 정말 의아했던 건 이걸 내놓으면서도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여전히 기존 YJIT를 쓰세요라고 권장한다는 점이에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하, 그렇죠. 언뜻 보면 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ZJIT가 지금 당장 YJIT보다 빠르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왜 만든 거죠?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기존의 YJIT이 아주 잘 닦여진 F1 경주용 트랙이라면 JJIT은 온갖 종류의 차량을 막 테스트할 수 있는 거대한 오프로드 실험장을 새로 만든 거예요. 오프로드 실험장이요? 네, 당장의 랩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극한의 최적화까지 시도해볼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의 판 자체를 키운 겁니다. 아, 그럼 JJIT이 채택했다는 그 SSA 기반 구조라는 어려운 용어가 그 실험장이랑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SSA 구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레고 블록처럼 최적화 기법들을 더 체계적으로 붙였다 떼었다 하면서 실험하기 아주 유리한 구조거든요. 기존 YJIT에서는 좀 시도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 JJIT라는 실험장에서 마음껏 테스트하고 거기서 검증된 좋은 것들을 나중에 다시 YJIT에 이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당장의 5% 성능 향상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에 투자한 거군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병렬 실행 모델인 렉터의 개선 방향이랑도 맥을 같이 해요. 아,
렉터도요? 네. 렉터도 처음 나왔을 땐 너무 복잡하고 제약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실전에서 쓰나 하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좀 쓰기 어렵다는 평이 많았죠. 근데 이번 4.0에서는 내부 구조를 좀 단순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전용 통로 같은 걸 만들면서 아직은 어렵다에서 이 정도면 언젠가는 쓸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격리, 성능 실험, 병렬성 이 세 가지 모두 당장 우리 코드를 바꾸진 않지만 루비라는 언어의 미래를 위한 아주 튼튼한 초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개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반가운 개선들도 있었어요. 닐 동작이 더 직관적으로 바뀐다거나 배열 끝에서부터 요소를 찾는 array hash r find 같은 거요. 네, 그런 실용적인 메서드들이 추가됐죠. 개인적으로는 에러 메시지에 호출 위치랑 저기 위치가 같이 표시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에러 터지면 대체 이게 어디서 온 놈인지 찾아 헤매느라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하하, 그건 정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죠. 정리하자면 루비 4.0은 기존 레일즈 앱을 망가뜨리는 파교적인 변화는 피하면서 코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뭘 당장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앞으로 루비가 이런 방향으로 더 단단해지겠구나 하는 신뢰를 얻기 좋은 일리스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언어 내부에서 눈을 돌려서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개발자들 얘기를 좀 해보죠. 이블 마르시언스가 주최한 SF 루비컴 2025 여기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네,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컨퍼런스 오프닝 메시지부터가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의 화려함보다 사람과 커뮤니티를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전체 행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실용주의였습니다. 실용주의요? 요즘 기술 컨퍼런스들 보면 막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와서 오히려 좀 피로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신선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이 컨퍼런스의 목표 자체가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이었어요. 더 많은 팀과 스타트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루비온 레일즈를 선택하게 하자. 이걸 목표로 삼았어요. 목표가 되게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이 이렇게 멋져요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레일즈를 쓰면 당신의 비즈니스 문제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가치를 증명하는 데 집중한 거죠. 그런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구체적인 발표들에서도 잘 드러나는지 궁금한데요. 마코로스의 Hub to Reaction View 발표가 눈에 띄는데 ERB를 버리지 않고도 리액트 수준의 개발 경험을 만들 수 있다. 이거 많은 레일즈 개발자들이 솔깃할 만한 얘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다들 레일즈는 좋은데 프론트엔드 작업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마코로스의 진단은 문제는 ERB라는 언어 자체가 아니라 그걸 둘러싼 툴링과 피드백의 부재라는 거였어요. 툴링과 피드백의 부재요? 네, 기존 ERB는 사실상 그냥 텍스트 파일이라서 에디터가 HTML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태그를 잘못 닫아도 경고도 안 뜨고 자동 완성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이걸 해결하려고 HTML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새로운 ERB 파서, 허브를 만들어서 VS 코드 같은 에디터에서 실시간 에러 체크나 자동 포매팅 같은 현대적인 기능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개발이 복잡해졌다고? 그럼 우리도 그에 맞는 개발 도구를 만들면 되지. 굳이 레일즈를 따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AI 시대에 대한 루비의 답변도 흥미로웠어요. 카마인 파올리노의 루비 엘레멘 발표. 사실 루비 for AI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아요. 파이썬이 꽉 잡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발표입니다. 이 발표는 우리가 파이썬처럼 데이터 과학이나 모델 훈련을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요? 네, 오히려 이미 만들어진 훌륭한 AI 모델을 가져다 써서 제품을 가장 빨리 만드는 건 우리가 최고다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제품을 가장 빨리 만든다? 네. 루비 LLM은 개발자가 클로드니 GPT니 하는 모델들의 복잡한 API 차이를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레일즈 컨트롤러에서 user.ai.chat처럼 아주 익숙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AI 기능을 붙일 수 있게 해줘요. 결국 복잡한 연구가 아니라 빠른 제품화에 초점을 맞춘 거군요. 정말 실용주의라는 컨퍼런스 키워드와 딱 들어맞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성능 전략이었어요. LLM API를 호출하는 건 결국 네트워크 I/O 작업인데 이걸 파이버나 에이싱크 같은 루비의 동시성 기능을 활용해서 처리한다는 아이디어 말이죠. 네, 그게 바로 루비의 숨겨진 강점이죠. 많은 사람들이 루비는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I/O 바운드 작업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 복잡한 비동기 문법 없이도 적은 수의 서버 프로세스로 수많은 LLM API 요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인 개발자가 서버 한 대로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충분한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이보다 더 실용적일 수는 없죠. 기술적인 논의를 넘어서 이런 멋진 기술들을 만드는 오픈소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었네요. 사이드킥을 13년간 운영해온 마이크 페럼의 발표요. 아, 네. 정말 중요한 발표였죠. 사이드킥은 거의 모든 레일즈 앱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핵심적인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렇죠. 그가 사이드킥을 13년간 그것도 VC 투자 하나 없이 1인 기업으로 유지해온 비결로 오픈 코어 모델을 꼽았습니다. 오픈 코어 모델. 네. 핵심 기능은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로 제공해서 커뮤니티의 신뢰를 얻고 전문가용, 고급 기능은 프로나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유료 구독을 제공하는 모델이죠. 여기서 그가 던진 메시지가 유지 관리자는 영원하지 않다. 와, 이 말이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쓰는 오픈소스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열정, 또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걸 딱 짚어준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사이드킥으로 번 돈을 커뮤니티에 환원하기 위해서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젠 펠로우십을 발표했어요. 와, 10만 달러요? 네. 자신처럼 중요한 루비 오픈소스를 만드는 다른 개발자들이 재정적인 걱정 없이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이런 커뮤니티의 노력 속에서 레일즈 프레임워크 자체도 꾸준히 발전했네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430명의 기여자가 약 2,700개의 커밋을 만들었다고 해요. 네, 레일즈 8.1을 포함해서 총 14번의 릴리스가 있었죠. 올해 레일즈의 방향성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요? 네, 보안 강화, 운영 현실화, 그리고 개발 경험 개선입니다. 예를 들어 CSP 논스 자동화 같은 기능으로 보안 위협을 기본적으로 막아주고 레일즈 10, 앱 10 크레지 같은 기능으로 설정 파일 관리를 더 쉽게 만들었죠. 결국 매일 쓰기 좋은 프레임워크로 더 단단해지기 위한 변화들이었군요. 맞습니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인 CRUD 작업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다듬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현실적인 사례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최근에 있었던 잡코리아의 잡플래닛 인수 소식인데요. 아, 네. 잡플래닛은 꽤 오랫동안 레일즈의 모놀리스, 즉 하나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운영되어 온 성공적인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이런 M&A 이후에 흔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전면 리플랫폼입니다. 기존 시스템을 다 버리고 인수하는 쪽 기술 스택에 맞춰서 새로 만드는 거죠. 네, 고통은 그렇죠. 하지만 그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정화된 레일즈 모놀리스를 코어로 유지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아, 세계적인 서비스인 귀터브나 쇼피파이처럼요. 거기도 다 레일즈 기반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레일즈를 버리지 않았다기보다 레일즈가 가장 잘하는 역할에 집중시켰다는 점이에요. 가장 잘하는 역할이요? 네, 도메인 모델링이나 결제 처리처럼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이 얽혀있는 핵심 영역은 레일즈에 맡기고 대규모 검색이나 AI 추천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만 외부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이 잡플래닛 사례는 레일즈가 더 이상 초기 스타트업의 MVP용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거대 기업에 인수된 이후에도 충분히 살아남는 프로덕션 코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루비 4.0의 기반 다지기부터 SF 루비 컴프의 실용주의, 오픈소스의 지속 가능성까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화려함보다는 단단함을, 유행보다는 지속성을 추구하는 방향?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모두가 마이크로 서비스와 반짝이는 새로운 기술의 유행을 좇는 시대에 어쩌면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가장 혁신적인 선택은 역설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기술을 택하는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지루해 보이는 선택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일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